날카로운 금속성의 파열음이 장교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쨍난거리는 소름과 함께 철제 식판이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위를 뒹구는 음식물들은 순식간에 역겨운 쓰레기로 변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대령 계급장이 선명한 전투복 차림의 한 여성이 꽂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치읓 같은 머리카락 위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방금 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진 국물이 진득한 액체가 되어 잘 다려진 군복에 어깨와 가슴팍을 천천히 적셔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식판 위로는 잘 훈련된 셰퍼드 군견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머리를 받고 있었다. 역겨운 소리를 내며 음식을 삼키는 그 모습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자극하고 모욕적인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오직 비열한 호기심과 안목적인 동조만이 가득했다. 이 연극의 연출가인 최동훈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왕국의 군주가 반역자를 처단하듯 멸시가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것 좀 봐. 우리 렉스가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밥을 더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냥 저놈에게 양보하시지 강대령 어차피 팬데나 굴리는 양반한테는 사치일 뿐이니까. 모두가 그녀가 분노하거나 혹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서연 대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어 치우는 개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동훈 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대신 마치 복잡한 전술 지도를 해독하며 다음 공격 좌표를 설정하는 듯한 차갑고 냉철한 계산이 번뜩였다. 그는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모욕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건 천치 같은 착각이었다. 그는 방금 잠자는 암사자의 머리 위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적의 식사.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군생활 전체를 걸게 될 목숨값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제7보병사단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전술 지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첨단 장비들이 뿜어내는 미미한 열기조차 회의실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U자형 테이블 끝 상석에는 사단장 대리인 최동은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옥좌에 앉은 폭군처럼 방금 막 도착한 육군 본부 소속의 감찰 장교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멸시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옥이라 불리는 그의 충실한 신복들이 도열해 있었다. 작전 참모 김중영, 군수 참모 박중영, 정보 참모 이중영, 그리고 인사 참모와 감찰 참모까지 사단의 핵심 보직을 꿰들은 최동훈의 손과 발이자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이었다. 그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테이블 맞은편에 홀로 앉은 강서연 대령에게 적의 찬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불쾌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행정장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바로 그 점이 최동훈과 그의 무리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서연은 전장의 화약 냄새 대신 서류와 잉크 냄새에 절어 사는 숫자에만 밝은 책상 물림일 뿐이었다. 비고무래한 침묵 끝에 최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이 잘된 무기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강대령. 우리 사단은 언제나 육본의 지도를 환영하지만 하필이면 지금처럼 중요한 훈련 기간에 오실 줄은 몰랐군. 알다시기 현장은 서류 작업과는 많이 다르지. 명백한 도발이었다. 현장과 서류 작업을 대비시키며
그녀가 이곳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을 대놓고 던진 것이다. 강서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단장 대리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 또한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야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극히 원론적이었지만 살아있는 야전의 목소리라는 표현에서 미묘한 가시가 느껴졌다. 최동우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옆에 앉은 작전 참모 김중령에게 턱짓을 했다. 신호를 받은 김중령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철벽방어 훈련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훈련은 가상적군 블루드래건의 기계화 부대가 아군 주방어선을 돌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CSI 체계를 연동한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 및 BDA 분석을 통한 신속한 화력 지원,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신 킬체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중영은 의도적으로 군사 전문 용어와 야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ARR, BDA, CSI, 킬체인, 피하식별 장치,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링크 K. 그는 감소연이 이 현란한 용어의 향연 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거리기를 기대했다. 책상 물림들은 이러 실전 용어에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브리핑을 마친 김중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상입니다. 혹시 강대령님께서는 저희 작전 계획에 대해 특별히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질문에는 네가 뭘 알겠냐는 오만함이 똑똑 묻어났다. 최동훈과 오규들 역시 비웃음을 머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라며 멋쩍게 물러나거나 혹은 동문서답을 하며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강서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중영. 브리핑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전술 지도가 펼쳐진 벽면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 아군 포병 진지가 밀집된 델타 섹터를 정확히 가리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섹터에 배치된 K9 자조포 부대의 주임무는 적 기계화 부대의 예상 접근로에 대한 종심 차단 사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김중령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난 분기 합동훈련에서 가상적군이 운용한 신형 대포병 레이더의 탐지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 작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레이더는 첫 포탄 발사 후 90초 이내에 아군 포병 진지의 위치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지 변환 계획으로는 첫 대울 사격 이후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려가 보입니다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김중령의 얼굴에서 자신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어렵다. 최신 가상적군 장비 데이터는 1급 기밀에 가까운 정보였고 일선 부대에서는 그저 개요만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다. 6본에서 내려온 행정장교가 그 데이터의 세부적인 수치까지 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 부분은 현재 운용 중인 교리에 따라 충분한 엄폐 및 기한 전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중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처럼 둘러댔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의 기세 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처연은 그의 변명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엄폐와 기한 전술은 기본이지요. 하지만 적의 눈을 가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군의 발을 빠르게 놀리는 것입니다. 90초라는 시간은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아군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포대를 2개조로 나누어 시차를 두고 사격하거나 슈트 앤스 후 즉시 이탈 전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교범 3, 9.2 이 항목을 참고하시면 좋겠군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막힘도 없었고 정확한 교범 번호까지 언급되자
김중령은 아예 입을 다녀버렸다. 작전 참모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군수 참모 박종령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그는 작전 같은 추상적인 분야가 아닌 보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 작정이었다. 작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전쟁은 결국 보급입니다. 배령님,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탄약과 유루가 없으면 종이 위에 그림일 뿐이지요. 박중영은 의도적으로 거만한 말투로 서두를 열었다. 현재 우리 사단은 이번 훈련을 위해 완벽한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전 유료 분배 시스템을 통해 주보급로를 따라 시간당 1만 갤런 유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동력 저항은 없을 겁니다. 그는 시간당 1만 갤런이라는 수치를 강조하며 강서연을 쳐다보았다. 복잡한 보급 계산과 수치는 여성 장교들이 특히 취약한 분야라는 저한 편견이 담긴 시선이었다. 강서현은 박종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완벽한 군수 지원 체계라니 정말 든든하군요, 박종령. 하지만 보고서를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 펼쳐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력 전차인 K-흑표의 야연 평균 연비는 시간당 약 40런, K-21 장갑차는 약 25런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유료 소모량을 산출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박중영이 의기양하게 대답했다. 그는 강서연이 그저 보고서의 숫자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강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바로 전투 상황에서의 급요 시간입니다. 현재 계획은 전차와 장갑차들이 주복금로 근처에 지정된 재보급 지점 RRP까지 이동하여 급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공협과 특작부대의 후방 침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수십 대의 기갑 차량이 한 곳에 집결하여 급유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표적이 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이론적인 우려일 뿐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방호 대책을 박중령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강서연이 말을 받았다. 그 방호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대공초 몇 개와 경계 병력을 증강하는 수준이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전방 긴급 재보급 하프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유류 트럭을 이용해 각 부대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 급유를 실시하고 주보급 시스템은 후방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육군 군수교범 FM 사라 시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교범 명칭이 언급되자 박종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륵해졌다. 그는 최전방 사단 군수 참모인 자신이 육본에서 온 여자 대령에게 군수 지원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한 수 배우는 꼴이 되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최동안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충실한 부하 2명이 연달아 보기 좋게 논파당하자 그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이번에는 정보참모 이중령이 나섰다. 그는 교범이나 수치가 아님보다 추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보의 영역에서 그녀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분 참모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모든 작전과 군수는 결국 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중령은 레이저 포인터로 전술지도의 적진을 가리했다. 현재 첩보에 따르면 가상적군 블루드래곤은 3개의 기계화 보병여단을 주축으로 전면적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예상적 행동 방안 MLCOA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위험한 적 행동 방안 MDCOA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이 전면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주력을 우회시켜 아군의 취약한 동부 측면을 타격하는 기한 전술을 펼칠 가능성 말입니다. 강 대령께서는 이러한 MDCOA에 대한 우리의 정부 판단과 대비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상대의 전략적 사고, 능력과 통찰적을 시험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중령은 강서연이 원론적인 대답밖에 내놓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강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중령의 신중함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령께서 제시한 MDCOA는 사실 MDCOA가 아닙니다. 그건 적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변칙 공격일 뿐입니다. 우리 군의 표준적인 방어 계획은 항상 주 공격 방향과 함께 우회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MDCOA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령님, 이중령이 살짝 비꼬는 투로 물었다. 강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적이 우리의 전술 지휘 체계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을 통해 아군의 C사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지휘관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것이죠. 통신이 두절되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습 공격. 그것이야말로 전선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정보 대비책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통신망화는 문구만 있을 뿐 주파수 도약 프로토콜이나 암호화 수준,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방화벽 강화 계획 등은 전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안보 공백입니다. 당서연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어서 정보 참모 이중령은 물론이고 히슬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대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침내 최동은 대령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 그의 심들이 모두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뒤 채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학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강대령 아주 인상적이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한 모양이야. 교범도 줄줄 외우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전쟁은 교범으로 하는 게 아니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작전 모형으로 다가갔다. 그 모형은 사단 전체의 지형과 부대 배치가 정교하게 축소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단의 자랑 작전 계획 507의 핵심 기동 계획이다. 적의 주력을 정면에서 밤어 부대로 묶어두는 동안 예비대로 아껴둔 최정예 기갑여단이 적의 측면을 쇠기처럼 파고들어 포위 섬멸하는 이른바 강철망치 작전이지.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강대령이 지적한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작전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의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약점을 보완했다. 이 작전 계획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 사단 장병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예술작이란 말이요. 최동우는 강서연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현장의 경험과 장병들의 노고를 방패 삼아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강서연을 향해 오만한 질문을 던졌다. 자, 육군본부에서 온 똑똑한 감찰 장교나리, 이 위대한 강철망치 작전에서 당신의 그 잘난 이론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소한 흠집이 또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사단 전체의 자존심을 건 최후 통첩이자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저 말만 번지르한 이론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이 회의는 최동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터였다. 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최동훈의 거만함과 작전 모형의 정교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예술 작품이라니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십니다. 대령님, 실제로 이 작전 계력은 겉보기에는 매우 대담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녀는 일단 최동훈의 자존심을 살짝 세워주며 숨을 고를 틈을 주었다.
최동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순간 그녀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예술 작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 강철 망치 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망치를 휘두르는 팔의 어깨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작전 모형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그곳은 기가벼단이 측면 기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기가벼단이 성공적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출발 지점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상이 지역의 방어은 2개의 보병대에 맡겨져 있습니다. 적의 주력이 정면에 묶여 있는 동안 적의 특수부대나 소규모 게릴라 부대가 이 어깨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금로가 차단되고 지휘체계가 혼란에 빠진다면 강철망치는 적의 심장을 내리치기도 전에 녹슨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릴 겁니다. 최동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정도 가능성은 이미 계산에 넣었소. 보병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대령님께서는 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적 지휘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최소 1개 기계와 보병대 이상의 예비 병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병부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방어진을 구축하고 대전차 장애물과 지뢰지대를 설치하여 적의 기습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계획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병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시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판단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군 기갑 여단이 적의 측면을 돌파하는 순간을 결정적 시점으로 설정하고 모든 화력과 항공 지원을 그곳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보다 활승 전에 시작됩니다. 바로 적이 우리의 의도를 눈치채고 예비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의 예비대를 먼저 타격하여 발을 묶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강철 망치는 적의 또 다른 강철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여 적 예비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포병 및 항공부대와 직접 연동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서연의 반박은 단순한 흠집 찾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계획의 근본적인 철학과 전제를 뒤흔드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인 분석이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음과 오기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이 수개월간 공들여 만든 예술 작품이 6분에서 온 여자 대령의 손에 의해 불과 몇 분 만에 결함투성이의 졸작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은 물을 끼든 듯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최동훈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모든 지적은 완벽하게 군사교리에 기반하고 있었고 논리적으로 함치의 허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눈앞에 젊은 여성 장교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굴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모든 분석을 마친 강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이것들은 현장을 모르는 저의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승패를 가르는 법이니까요. 부디 너그러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디테일이라는 마지막 한마디는 최동훈의 남은 자존심에 밝히는 확인사살의 비수와도 같았다. 강서연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폭권이나 위협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최동훈과 그의 왕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강서연의 압도적인 순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 순간 최동훈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존경심 대신 어떻게든 저 여자를 공개적으로 찌밟아버리고 말겠다는 시커먼 분노와 사리가 싹트고 있었다.
지휘 통계실에 얼음장 같던 첫 전투가 끝난 다음 날, 강서연 대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동은 대령이 의전용으로 붙여준 수행장교와 번쩍이는 지휘 촬영을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사단장실이나 참모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장 낮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땀 냄새가 진동하는 곳, 사단의 진짜 심장에 뛰고 있는 현장을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행선지는 거대한 경고 형태의 정비고였다. 꾀꾀한 기름 냄새와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 둔탁한 공구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정비병들이 기름때 모든 작업복을 입은 채 K 전차와 K21 장갑차에 육중한 강철 몸체에 매달려 있었다. 강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등장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정비고를 총괄하는 정비대대장이었다. 그는 육군에서 내려온 여자 대령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충성대대장 김소령입니다. 어쩐 일로 이런 노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강서연은 그의 요란한 경례를 가볍게 손짓으로 막았다. 됐다. 김소령. 자네들 일에 방해할 생각 없으니 하던 일 계속하게. 나는 그냥 장비 가동률 보고서의 숫자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김소령의 구차한 안내를 뒤로 한 채 육중한 K 전차의 캐터필러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보기륜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손기과 진지한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귀찮은 불청객으로 여겼던 정비병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녀가 그저 형식적인 시찰을 하고 곧 자리를 뜰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 방심이 그녀가 원했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가 한쪽 구석에 있는 장갑차의 엔진룸을 살피는 척 고개를 숙였을 때 근처에서 두 명의 젊은 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기계 소음에 묻힌 그들의 대화는 강서연의 예민한 귀를 피할 수 없었다. 야, 박하사적이 307호차 이번에 파워팩 교체했다고 서류 올렸냐? 당연하지. 어제 박중영님 지시대로 서류는 완벽하게 처리했어. 아주 그냥 신품으로 갈아 끼운 것처럼 말이야. 지랄 신품은 무슨 창고에 처박혀 있던 거 꺼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기름칠 좀 한 개, 전부 저러다 훈련 중에 엔진 퍼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몰라. 야,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냐. 진짜 신품 파워팩은 벌써 특별한 경로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우린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부품 번호나 잘 맞춰서 서류나 꾸미는 거야.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저거 한 대가 얼만데? 저 안에 타는 우리 애들은 무슨 죄냐고. 쉣. 저 여자 대령 들으려. 그냥 못 들은 척해. 어차피 저런 책상 물림이 뭘 알겠어. 서류상에 문제 없으면 그냥 고개나 끄덕이다 가겠지. 강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장갑차의 상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군수참모 박중영, 오규 중 한 명이었다. 서류를 조작해 신품 군수품을 빼돌리고 낡은 부품으로 대체하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전시에 아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비고를 나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에는 3075차 파워팩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사병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빠져나가고 취사병들이 거대한 솥과 식판더미와 씨름하고 있는 어수선한 시간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짬밥 특유의 시큼한 냄새와 설거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서현은 이번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식당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을 책임지는 급양관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지만
그녀는 위생검을 핑계로 그를 물리고는 식자재 보관 창고의 문을 열 것을 지시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횡했다. 장부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충분해야 할 식자재들이 여기저기 이가 빠진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녀가 냉동 육류 보관실에 재고 목록과 실제 수량을 비교하며 차트를 확인하는 동안 창고 한쪽 구석에서 취사병 2명이 나누는 불만 섞인 대화가 들려왔다. 그들 역시 설마 사단장도 아닌 대령이 이런 곳까지 직접 들어와 세세하게 확인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 진짜 욕 나온다. 오늘 저녁 메뉴가 돼지고기 김씨찌개인데 정육업체에서 들어온 고기가 이게 전부라고. 이걸로 800명분을 어떻게 만드냐. 한 병사가 핏물이 겨우 묻어나는 작은 고기 상자를 툭 차며 말했다. 원래 장부에는 이거 3배는 들어와야 정상 아니냐? 나머지 고기는 다 어디로 간 거래? 또 그분들 비밀 파티용으로 빼돌렸나? 말 조심해. 지난번에 그런 소리 하다가 취사장에서 뺑이 치던 김상병 갑자기 최전방 GOP로 날아가는 거 못 봤냐? 여기서는 그냥 주는 대로 요리하고 맛없다고 욕먹는 게 우리 운명이야. 최동은 대령님께서 사단 고위 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좀 덜 먹고 그분들이 잘 드시면 부대 전투력이 올라간다잖아. 아주 개 같은 논리지. 사기 진작은 무슨 자기들끼리 부대 밖 비밀 아제트에서 고급 삼겹살에 양주 파티 벌이려고 우리 밥을 훔쳐가는 거잖아. 병사들은 멀검 국물에 밥 말아 먹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이 진짜 전쟁 나면 저런 놈들부터 총으로 쏴버릴 거다. 조용히 해. 누가 듣는다고 했지? 강서연은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보다 더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마저 착복의 대상으로 삼는 최동훈과 그의 무리들의 탐욕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조용히 창고를 나와 급병관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진 뒤 식당을 떠났다. 그녀의 수첩에는 식자재 불출 기록부와 정용 납품업체 계약서라는 2개의 단어가 추가되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발걸음은 포병 사격 훈련이 한창인 야외 훈련장으로 향했다. 굉음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온 땅이 울렸다. 강서연은 지휘소에 들어가지 않고 멀지에 떨어진 언덕 위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훌륭한 포격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포병 장교가 병사들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한 젊은 일병이 긴장한 탓인지 포탄 장전 절차를 아주 미세하게 실수했다. 훈련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중대장으로 보이는 한 대가 그를 대열에서 끌어냈다. 그 대위는 최동훈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유명한 자였다. 이 새끼가 정신 안 차려. 내 놈 하나 때문에 지금 전우들이 다 죽게 생겼어. 대가리바가 그 대위의 고함과 함께 흙먼지가 풀 날리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끔찍한 기합이 시작되었다. 젊은 일변은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머리를 땅에 박고 수십 분 동안 온갖 욕설과 인격 모독을 견뎌내야 했다.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공포를 이용한 야만적인 통제 방식이었다. 최동훈이 강조하는 엄격한 군기의 실체가 바로 저런 것임을 똑똑히 목격했다. 훈련이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되자 강서연은 언덕을 내려와 병사들이 모여있는 휴식 장소 근처를 천천히 지나갔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나무 그늘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아까 기아를 받았던 일병과 그의 동기로 보이는 병사가 나누는 대화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괜찮냐? 무릎 다 까졌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합을 받은 병사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중대장, 저 인간 요즘 작전 참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
우리 빡세게 굴려서 훈련성과 좋게 나오면 자기한테 점수다니까. 저 인간 눈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진급을 위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어떡하냐. 여기는 최동원 대령님 왕국이잖아. 찍히면 군생활 끝장나는 건 몰라. 작년에 우리 부대에 있더니 병장님 간부비 이 마음에 편지에 썼다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었어? 영문도 모를 징계위원회에 불려가서 하극상으로 몰리고 결국 의가사 제대도 못하고 불명예 전역했다가 그 뒤로 누가 감히 덤비겠어? 그냥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상책이야. 더러운 세상. 강서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부패는 단순히 물자를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폭력과 공포를 통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정의를 말하려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불의에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문화. 최동우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개인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쌈안경 너머로 보았던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강서연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속소를 빠져나와 야간 경계 근무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한번 사단 내부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병사들의 생활 공간인 생활관이었다. 고요한 생활관 복도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한 생활관 앞 흡연 구역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2명의 병장이 담배를 태우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 김상병, 그렇게 허무하게 간지. 한 병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게 말이다. 공식 발표는 야간 훈련 중 안전부주의로 인한 실족사였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날 너도 봤지. 정부 참모 이중령 그 개자식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김상병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수십 바퀴를 돌렸잖아. 비 오는 날 밤에 흙탕굴에서 구르고 그러다 탈진해서 쓰러졌는데도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생활관에 쳐넣어 버렸지. 결국 그날 밤에 쇼크로 죽은 거 아니야? 쉬. 누가 듣겠다. 그 일은 우리 부대의 공공연한 비밀이잖아. 그때 우리 중대장 소대장들 다 입맞추고 보고서 조작한 거. 김상병 부모님한테는 아들님이 훈련 중 영광스럽게 순직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그때 정말이 군대의 환멸을 느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놈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악마지. 그 정부 참모라는 작자는 최동은 대령 오른팔이잖아. 그러니 누가 건드리겠어. 오히려 그 일 덮어준 공으로 더 신임받고 잘 나간다던데. 이놈의 세상은 썩어도 너무 썩었어. 우리는 그냥 제대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2 병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허공에 뱉어냈다. 그 연기 속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 병사의 원혼과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절망이 함께 흩어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경비리, 급식비리, 일상적인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마침내 살인 은폐까지 최동훈과 그의 오기들이 저지른 죄악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가 들은 것은 단순한 뒷담 하나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진실의 비명이었고 정의를 갈망하는 약자들의 절규였다. 그리고 이제 그 비명과 절규에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작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단호한 필체로 한 문장을 적었다. 사단장 직권 발동 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4년을 앞둔 암사자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뿌리나게 씨앗이 이제 곧 그들의 목을 조를 거대한 심판의 나무로 자라날 터였다. 며칠 뒤 지휘 통제실의 회의 테이블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회의에서
강서연에게 호되게 당했던 최동훈과 그의 오기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책상 물림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적의가 뒤썩 마치 상처 입은 맹수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새로운 포식자를 노려보는 듯한 살기가 번득 그들은 단단히 대비하고 있었다. 다시는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물어뜯기지 않으리라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강서연은 그들의 저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의 시찰 결과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오늘의 전쟁은 서류가 아닌 상대의 심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질문으로 치러질 것이었다. 회의는 사단의 전반적인 현원 보고로 시작되었다. 각 참모들은 마치 모범생처럼 준비된 보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들의 보고는 완벽히 가까웠다. 모든 숫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였다. 그들은 강서연이 빗짚고 들어올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듯 철옹성을 쌓고 있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최동훈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강 대령 우리 사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6분에 돌아가거든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지 잘 좀 보고해 주시오. 그의 말에는 승리감마저 묻어났다. 강서연이 더 이상 트집 잡을 것이 없으리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강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 보고 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몇 가지 사소한 점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여 이해가 더딘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는 또다시 부족한 현장 경험을 방패 삼아 자신을 낮췄다. 그 겸손함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지 최동훈과 그의 무리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덜터였다. 강서연은 첫 번째 목표물인 군수참모 박중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중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잔뜩 힘이 들어간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박중령님, 군수지원 보고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료 관리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깝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중령이 의기양하게 대답했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그녀의 방식에 그는 잠시 방심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항공대 유료 지출 보고서를 검수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서연은 마치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단 공격, 헬기 부대의 총 유류 소모량이 실제 비행 시간 기록보다 약 2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혹시 시스템에 작은 오류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순간 박중령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한국유는 군부대 비리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수입원이었다. 빼돌리기도 쉽고 외부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서연이 정확히 자신들의 약점을 파고들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꺼냈다. 아, 그 부분 말입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야간 저공 침투 훈련이나 악천후 대비 비상 출격 훈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워낙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식 비행기 기록에는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전 보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작전 보안이라는 단어는 모든 의심을 차단하는 마법의 방패였다. 최동은 역시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서현은 그 방패를 정면으로 깨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군요. 작전 보안 때문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제탑의 월간 비행 통제 기록, 원본과 정비대대의 엔진 가동 시간 로그북을 교차 확인해 보니
중령님께서 말씀하신 비공식 훈련에 해당하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관제탑과 정비대, 양쪽 모두의 기록 시스템에 동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요? 정말 드은 일이군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박중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단순히 보고서만 본 것이 아니라 관제탑과 정비대의 실무 기록까지 확인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기록이었기에 조작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그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건 아마도 통신상의 문제로 기록이 누락되었을 수도. 박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의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동훈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강대령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것 아니요? 현장은 늘 변수가 많은 법이요. 20%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 물론입니다, 대령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연은 최동훈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오류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6분 감사실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항공유료 관리 시스템 특별 점검팀을 파견해달라고 건의해볼까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주면 박중영님의 업무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우리 사단의 군수 체계는 더욱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지원 차원입니다. 감사실과 특별 점검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중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점검팀이 파견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비리는 낱낱이 드러날 터였다. 최동훈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강서연의 액을 막고 싶었지만 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이라는 그녀의 명분을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강서연은 겁에 질린 박중영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목표물인 인사참모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인사참모님께도 한 가지만 여겠습니다. 제가 사단 병력 현황 자료를 보니 최근 6개월간 GOP나 소위 말하는 힘든 보직으로 전출된 병사들의 비율이 다른 사단에 비해 유난히 높더군요. 특히 우수 전투병이나 숙련된 정비 기술을 가진 병사들이 비전투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부대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병사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떠돌던 괘씸죄전에 대한 것이었다. 간부들의 눈밖에 난 병사들을 본보기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버리는 악습. 그녀는 그것을 전투력 유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질문을 던졌다. 인사무는 예상했다는 듯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사단은 전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력은 개인의 능력과 특기보다는 부대의 전술적 필요에 따라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인재를 가장 어려운 것에 보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원칙과 규정에 따른 인사관리 정말 훌륭합니다. 강서연은 또다시 칭찬으로 운을 뗐다.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삼정비대대에서 전차 파워팩 정비의 달인으로 불리던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분기에 부대 군수품 관리 효율성 증진 방안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건의를 제출했더군요. 그런데 그 건의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자신의 특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최전방 소초의 보급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저는 그가 떠난 뒤 삼정비 대대의 전사 가동률이 실제로 10%나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 역시 전술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습니까? 그녀는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다. 정비 비리를 고발하려다 보복성 인사를 당한 그 병사의 이야기였다. 강서연은 그들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압박하고 있었다. 인사참모의 얼굴이 벌개졌다. 군인사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물론이겠지요. 강서연은 그의 변명을 부드럽게 잘랐다.
저는 단지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 상사가 새로운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면 제가 본부 상담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부당한 처우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투력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요. 군인관이 아닌 본부 소속의 전문 상담사들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본부 전문 상담사. 그 말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암호와도 같았다. 만약 그 상사가 본부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인사참모는 이제 식은땀을 넘어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최동우는 이빨을 아득 깔았다. 강서연은 직접적인 공격 대신 그들의 목에 심리적인 올가미를 하나씩 걸고 있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세게 조여왔다. 그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작전 참모 김중영에게 눈을 보냈다. 김중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가올 훈련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지의 응답 시간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강서현은 그에게도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김종영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예정된 감마고지 방어진지 구축 훈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진지 보관 공사를 위해 A급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책정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중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부대 공사는 빼돌릴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값싼 비급 차재를 사용하고 차액은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말 든든하군요. 최고의 자재를 사용한다니 말입니다. 강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천진난만한 말투로 말했다. 마침 잘 됐군요. 제가 어제 육군 공병감실에 근무하는 후배와 통화를 하다가 이 훈련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군요. 요즘 신형 콘크리트 강도 측정 장비가 개발되었는데 비파괴 방식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부탁해서 훈련 성과도 측정할 겸 우리 사단에 그 장비를 가지고 한번 출장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 도착할 겁니다.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튼튼한 진지에서 근무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군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김중영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신형 강도 측정 장비의 등상은 그들이 비급 차재를 사용했다는 물적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류나 인사 문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남는 범죄였다. 이제 최동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강서현은 그의 왕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소장이나 체포영장을 들이미는 대신 시스템 점검, 심리 상담, 신형 장비 시연이라는 교묘한 말들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 지적인 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거기까지 최동훈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강대령, 당신의 그 잘난 호기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오? 지금 우리 사단의 행정체계를 마비시키고 지휘관들의 권유를 실추시키고 있어. 당신이 하러 온 것이 감찰이요. 아니면 분탕질이요. 마침내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령님. 사단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권유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우리 사단을 돕기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제 건의 중에 규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완벽한 반격에 최동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든 권위는 규정과 절차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이 지적인 싸움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머리로 안 된다면 힘으로 짓밟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서현을 노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당신의 그 충심 잘 알겠소.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다들 나가보도록. 장교들이 쭈격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최동우는 자리에 남아있는 오기들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더 이상 저 년이 날 뛰게 두어서는 안 된다. 저 여자의 그 잘난 엘리트 의식과 자존심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줘야겠다. 다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도록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똑똑히 깨닫게 만들어줘야 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강서현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욕할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적인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더럽고 야만적인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며칠 뒤 장교식당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다. 지휘통제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최동훈 대령의 사무실은 활화산의 분화구처럼 변했다. 방금 전까지 강서연 앞에서 애써 유지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육중한 집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고 묵직한 괴음과 함께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의 충실한 오기들은 숨을 죽인 채 성난 주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개 같은 년 감히 이 최동훈을 가지고 놀아. 최동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핏발이 선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그는 사무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질 듯한 기세로 씩씩거렸다. 그의 신복들은 그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언제나 여유만 하고 잔혹할지 언정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강서연이라는 여자 대령 하나가 불과 며칠 만에 그의 견고했던 성벽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시스템 점검, 심리 상담, 신형 장비 시연, 장난 하나. 그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목에 감기는 밧줄이라는 건 몰라? 저건 감찰이 아니야. 이건 사냥이야.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본부에서 보낸 사냥. 작전 참모 김중령이 조심스럽을 열었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저 여자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심증만으로 우리를 떠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심증이 놈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최동훈이 김중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항공유기록, 보복인사, 공사자재. 그녀 이 찌른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정확히 우리의 가장 아픈 부위, 가장 은밀한 치부를 칼끝으로 후하고 있잖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면 전연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괴물이거나. 그의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부 고발자라는 단어는 그들 모두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끈끈했던 그들의 완국에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군수참모 박중령이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다. 설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뿐입니다. 본부 정보처에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작전하고 파고들면 꼬리가 잡힐 만한 일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까? 최동훈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어떤 놈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왕국을 건설했는데 고작 계집년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전연을 이대로 살려보내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야. 하지만 반대로 전연을 여기서 확실하게 꺾어버리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감히 덤비지 못할 거다. 본부의 그 어떤 높으신 양반들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위기 속에서 파멸이 아닌 새로운 권력을 향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는 파멸의 벼랑 끝에서 오히려 더욱 잔인하고 대담해지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전연을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연이 더 이상 우리 부대를 헤집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최동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날 이후 강서연 대령을 향한 보이지 않는 방해와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다음 시찰 장소로 정비창을 지목하자 긴급 정비 일정이 잡혔다며 수립을 통제했다. 그녀가 병사 생활관을 방문하려 하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황당한 팻말이 내걸렸다. 그녀가 요청하는 서류들은 상급 부대 보안 감사 준비를 이후로 지연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교묘하게 삭제된 채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들의 유치한 방해 공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막히면 돌아갔고 문이 닫히면 창문으로 들어갔다. 정비창 출입이 막히자 그녀는 야간에 위병소 근무자들을 위문 방문한다는 명분으로 부대를 빠져나가는 정비부품 수송 트럭의 목록과 행선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생활관 출입이 막히자 그녀는 의무실을 방문하여 병사들의 건강 검진 기록과 외진 기록을 검토하며 구타나 가혹 행위의 흔적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배식을 돕는 척하며 취사병들의 고충을 들었고 연병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차량 운행 일지 너머의 진실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최동훈과 오기들의 눈을 피해 사단의 가장 낮은 것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왕국을 지탱하는 기반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동훈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강서연은 마치 안개 같았다.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벽을 세우면 다른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설치한 모든 함정과 장애물을 우아하게 피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섬뜩함마저 느꼈다. 저것은 평범한 감찰장교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저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통찰력과 치밀함을 가진 전문 사냥꾼의 움직임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터졌다. 최동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서연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정보참모 이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강서연 그 여자가 오늘 밤 혼자서 김상병의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김상병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훈련 중 사고사로 위장되었던 그 비운의 병사. 그의 죽음은 최동훈과 오기들이 함께 묻어버린 가장 추악한 비밀 중 하나였다. 부대 구석의 작은 동산에 초라하게 세워진 그의 추모비는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잊혀진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 뭐라고? 그 개념이 거길 어떻게 알고 갔지? 최동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 일은 극소수만 아는 일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야? 당장 말해. 작년에 불명예 전역했더니 병장입니다. 마음의 편지를 썼다가 하극상으로 몰려 쫓겨났던 그놈이 제대 후에도 부대 근처에 앙심을 품고 맴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놈이 강대령에게 모든 것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김상병 사건의 진실부터 우리 부대의 모든 비리까지도요. 그 순간 최동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내부 고발자, 그것은 부대 안에 있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쫓겨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외부의 적이었다. 그리고 강서연은 그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쥐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증인까지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최동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애를 터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급 위스키 병과 잔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에 위스키를 가득 따았다. 그리고는 단숨에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원초적인 야만성을 깨우고 있었다. 알겠다. 이제 전현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이중령 지금 당장 나머지 놈들 전부 내 사무실로 집합시켜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몇 분 뒤 최동훈의 사무실에는 오기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주인의 사늘한 눈빛에서 무한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최동훈은 위스키병을 들어 그들의 잔내도 술을 따라 주었다. 마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말없이 독한 술을 마셨다. 최동훈은 창밖의 치읓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강서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비밀, 심지어 김상병 사건의 진실까지도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야. 그녀 이 본부로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사무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최동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그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쓰는 거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녀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저 개인적인 앙심과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말과 망상으로 치부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녀의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되도록 그녀의 신뢰도 자취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야.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잔혹해서 신복들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상대는 육본에서 내려온 대령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거다. 최동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히스테릭하며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지.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가장 원초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짓밟아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장면에 열광할 뿐이지. 우리가 그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돌며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장소는 장교식당이 좋겠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지.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 시간은 점심시간. 모두가 식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연극은 시작되는 거야. 내가 먼저 그녀에게 비을 걸 거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식사 예절이나 복장 같은 것들. 그녀는 분명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되지. 바로 그때 나는 실수를 가장해서 그녀의 머리 위로 뜯어온 국물이 담긴 국그릇을 쏟아붓는 거야. 그의 말에 몇몇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지. 최동훈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나는 그녀의 식판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다. 그리고 미리 훈련시켜둔 우리 군견 렉스를 부르는 거지. 렉스를 말입니까? 그래, 개새끼를 불러서 그녀의 밥을 먹게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육군 본부에서 온 엘리트 대령이 군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장면 상상이 돼?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수궁지 사무실라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의 계획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살해였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만약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히스테리 환자로 몰아갈 수 있지. 감찰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을 잃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만약 그녀가 묵묵히 참는다면 그건 더 좋아.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그녀는 개밥그릇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무능한 여자로 기억될 테니까. 어느 쪽이든 그녀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거다. 그 이후에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과연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최동우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스스로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해줄 악마적인 계략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물었. 너희들은 그저 내 신호에 맞춰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며 분위기를 몰아가기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역할이지. 자,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 그들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동시에 이 잔인한 계획의 이론이 된다는 기묘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동은이라는 악마의 배에 함께 올라탄 이상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최동우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의 눈에는 눈이갓이 같았던 강서현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쥐밟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곧 다가올 공개 처형식에 달콤한 승리감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가시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사실 그의 목을 끊기 위해 다가온 칼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준비하니 모욕적인 연극은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점심시간의 장교 식당은 언제나처럼 분다. 갓 조리된 음식 냄새와 낫지막이 올리는 식기 소리, 그리고 335후 모여 나누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차면서도 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도 대부분의 장교들은 고된 오전 훈련과 업무를 마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잠시 후이 평범한 공간이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잔혹한 연극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강서연 대령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소란스럽던 공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난 며칠간 육군 본부에서 오니 젊은 여자 대령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단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첫 회의에서 사단의 핵심 참모들을 논리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부대의 허점을 파고들며 최동훈 대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였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러 가지 감정에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동훈의 라인에 속한 장교들은 노골적인 절을 드러냈고 부패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던 소수의 양심적인 장교들은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서현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하얀 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단출한 반찬을 식판에 담았다. 그리고는 빈자리를 찾아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다른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창가 구석에 있는 한적한 테이블로 발걸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입구 쪽에서부터 거만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봉은 대령이 그의 충실한 오기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냥에 나선 늑대무리처럼 대열을 이루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최동우는 맨 앞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팔자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식당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남아있던 희미한 대화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고 식당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모든 장교들은 하던 식사를 멈추고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을 지켜보는 초식 동물들처럼 잔뜩 긴장한 채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최동훈의 시선은 처음부터 오직 한 사람 강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온 나비를 보는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로 곧장 다가왔다. 그의 신복들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좌우로 넓게 퍼져 강서연이 피할 수 있는